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재무행정론입니다. 재무행정론은 예산 총론, 예산 과정, 예산 개혁의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행정론은 학습하기 이전에 어떤 재무행정론에 흐르고 있는 큰 맥락을 짚고 학습하는 것이 뭐 주관식 시험이나 객관식 시험 또는 뭐 재무행정론 자체를 실무에서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잠깐 보시면 재무행정론은 첫째 이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 간의 이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재무행정론의 내용은 이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 간의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의 인구는 100명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지에서 섬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만들 때에는 약 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시다. 만약에 경제적 합리성을 보면 100명을 위해서 2,000명에 대한 비용 효과 분석을 하면, 비용 편익 분석을 하면 여기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은 아마 낮을 겁니다. 그죠? 할 수 없을 거예요. 2천억을 들여서 100명을 위한 다리를 만든다. 하지만 정치적 합리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이 100명을 위한 국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정치적 합리성. 그래서 무엇이 과연 충돌 과정에서 무엇이 맞느냐의 문제. 이것은 주로 나중에 예산 이론에서 나옵니다만은 재무행정에서 핵심적인 갈등의 영역이다. 만약에 우리가 경제적 합리성만을 내세운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나 사회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경제적 합리성에 대응해서 정치적 합리성에도 함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개에 대한 갈등. 둘째는 통제와 재량 간의 갈등입니다. 예산이란 어떤 돈이냐 하면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이 세금으로 모은 게 예산이에요. 이 예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통제하려고 그러고요. 이 통제는 관료에 의해서 합니다. 관료는 행정부죠. 행정부에서 이 돈을 쓸 때 국민은 우리의 세금을 냈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인 국회가 이 예산을 제대로 통제해서 정부가 사용하는 것을 면밀히 통제할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행정부는 돈을 사용하는 데서 지나친 통제를 하게 되면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의 재량을 좀 달라. 우리 관료들도 스스로 도덕성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재량적으로 돈을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의 모든 제도들은 이런 통제와 재량 사이의 갈등에 아주 좋은 합일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지금은 주로 이쪽 통제 중심의 예산에서 재량을 강조하는 예산으로 흘러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 예산을 공부할 때는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 간의 갈등, 통제와 재량 사이의 갈등이 이 재무행정론 전반에 아주 잔잔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학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 그리고 입법부의 통제와 행정부의 재량 사이에서의 적절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재무행정론의 쟁점이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고요. 재무행정이 최근에 시험이 특히 행정고시 2차 예선 시험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한 번씩 나오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고 또
799 문제에서도 상당히 암기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엽적인 문제들이 나오면 좀 어려워하는데요. 재무행정론을 제 책을 보시고 좀 더 재무행정론을 더 알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저는 국가재정법을 권해줍니다. 국가재정법은 총 10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102조면은. 국가재정법을 쉬는 시간에 한 번씩 쭉 읽어보는 것이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재무행정의 책은 일반적인 행정학 내용도 있지만 국가재정법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설명하느냐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행정론을 잘 이해하려면 재무행정론의 재정론에 대한 일반 원칙이나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재정법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장으로 예산의 의의와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의의와 기능은 예산 총론 전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예산 총론은 그야말로 예산이라는 거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언어적으로도 또 새로운 언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실제로 이런 언어에 접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에 친숙해져야 가야 됩니다. 그런 언어에 친숙하기 위한 이 몸풀기 작업이 이 예산의 1, 2, 3, 4절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주관식 시험 문제 주로 나온다기보다 객관식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게 되고요. 재무행정론의 주관식이 약한 학생들은 또 기본적으로 1절과 4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예산 결정 이론은 주로 주관식 이론에서 시험이 잘 나오고요. 객관식 학생들한테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산의 의의와 기능입니다. 예산이란 일정 기간 동안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통상 여기서 일정 기간이란 1년을 얘기하죠. 1년 동안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1년 동안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내용이고 화폐 단위로 표시한 문서이죠. 예산의 속성입니다. 쭉 그냥 읽어볼 수준의 내용이지 어려운 내용 전혀 없습니다. 예산은 정부의 미래 계획을 나타내죠. 그 예산을 보면 그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다 보입니다.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어떤 활동 계획서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돈이 어떻게 필요하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을 볼 때 그 기관의 예산서를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정부 기관의 예산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은 정부의 정책을 보여주고요. 정부 정책 추진의 수단이기도 하죠. 그래서 돈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정보 제공의 도구이다. 정부의 활동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재원의 획득과 지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요. 일종의 계약서이죠. 행정부가 이렇게 돈을 쓰고자 하는 약속입니다. 그죠? 경제적 속성과 정치적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예산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 우리나라 예산이 500조면은 이 500조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반드시 경제적 특성만을 되는 건 아니고요. 정치적 속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겠죠. 예산과 법률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 실제로 예산을 해보고 법률을 해보면 이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이런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대비해서 그냥 예산과 법률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현학적으로 논의하는 교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별로 유용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법률과 예산에 관한 최종적 결정권은 모두 입법부에 있습니다. 결국은 입법부가 법률과 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양자의 좀 차이가 있긴 있다. 그래서 예산과 법률을 같이 하는
똑같이 취급하는 걸 예산 법률주의고요. 예산 법률주의는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형식으로 취하게 되어 있는 세입법, 세출법의 형식으로 의결하는 겁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예산 비법률주의는 예산은 법률과 달리 특별한 예산이라는 형체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일본, 스위스, 일부 국가만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 예산과 법률이 어떤 차이가 있냐는 이 표를 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률은 누가 제안할 수 있어요? 법률은 대통령과 정부죠. 정부와 국회는 1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예산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률은요. 예산은 정부만이 제안할 수 있겠죠. 국회 심의는 수정에 대한 제한이 없어 법률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국회 심의하면서. 예산은 정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는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뒤에 예산을 좀 학습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처음 공부한 학생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률은 가능하지만 예산은 불가능하다. 네. 공포도 예산은 그냥 의결되면 예산안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불필요하고요. 법률은 국가기관과 우리 국민도 그 법률을 따라야 되겠지만 예산은 국가기관만 국가기관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법률은 원칙상 우리나라의 법률은 국내 효력을 가지는 거죠. 예산은 국내외 효력을 가진다. 여기서 좀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예산이 국내외 효력을 가지는 건 뭘까요? 미국에 있는 우리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도 예산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도 예산 또 국내외 효력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말이. 법률로서 예산의 편성을 불가능하고 예산으로서 법률의 개파를 불가합니다. 서로 간에 타치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알고요. 자, 예산의 기능은 통상 이 머스그레이브가 분리한 것을 대부분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정화 기능, 소득 배분 기능, 자원 배분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다음 페이지에 자원 배분 기능, 소득 분배 기능, 경제 안정화 기능이 나와 있는데요. 예산의 자원 배분 기능은 간단합니다. 지금 예산이 우리 대학교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교육, 그다음에 고속도로 건설, 국방 이런 것들 대부분 이 공공재 건설에 사용되는 것들이 자원 배분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득 분배 기능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회복지비 등에 지출되는 거죠. 이 가치 판단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제 안정화 기능은 뭘까요? 경제 안정화 기능을 위해서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정부가 다양한 지출을 증가하고 있죠. 국채를 내서라도 지출 증가시킵니다. 이 경제 안정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정부 지출의 확대나 감소, 조세 수입의 증가 이런 것들은 위축시키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하여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경기 확장을 지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 안정화 기능이라는 겁니다. 예산에 관한 이러한 기능들은 아주 초보적인 내용들이죠. 아주 상식적이고 대부분 고등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분류와 예산의 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분류와 형식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생각해 보면 집에서 부모님께서 근데 돈을 분류를 할 때 우리 집에 우리 집 생활비가 지금 5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이 돈을 지출할 때 아버지께서 사용하실 돈, 어머니께서 사용하실 돈, 내가 사용할 돈,
동생이 사용할 돈 요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죠. 요게 뭐죠? 요거는 요게 정부 기관의 소관별 분류입니다. 그죠? 그 돈을 사용하는 소관이 누구냐? 뭐 그죠? 이게 200, 100, 100, 100 뭐 이렇다든지 이게 소관별 분류죠. 돈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 걸 분류할 것이냐. 또는 그 이런 소관별 또는 이런 걸 이제 조직별 분류라고 얘기합니다. 품목별 분류가 있죠. 품목별 분류는 아주 세세하게 얘기하는 거죠. 버스비, 그죠? 그다음에 전철, 택시, 뭐 요게 여기에서 교통비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는 우리 네 명이 사용하는 돈을. 그다음에 또 여기 버스, 교통, 옷도 신발 구입, 바지 구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게 적는 게 이게 품목별 분류입니다. 그죠? 기능별 분류는 뭘까요? 기능별 분류는 우리 집의 활동. 근데 이 5명이 하는 활동으로서의 비율이 뭐죠? 다 동생과 나의 교육비 얼마, 그죠? 아버지의 뭐 취미 활동비 거의 얼마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분류하는 겁니다. 또 뭐죠? 우리 집에 식비라고 하나요? 뭐 식비, 뭐 이런 우리 집에 살아가는 기능 활동별로 분류하는 겁니다. 경제 성질별 분류는 뭘까요? 별 분류는 이렇게 500만 원을 다 쓰지 않겠죠. 뭐 500만 원 중에 뭐 아버지는 20%를 저축해서 40만 원을 저축하고 그러면 우리 집의 전체의 돈 중에 500만 원 중에 저축은 예컨대 150만 원 이게 저축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소비 얼마? 350만 원 이렇게 분류하는 게 경제 성질별 분류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보면 대체로 이제 뭐 그런데 정부란 것은 너무 크잖아요. 우리 100만 명이 근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지켜서 이렇게 분류를 해야지 정부도 알고 국민도 알고 국회의원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류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예산의 분류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조직별 분류를 소관별 분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게 조직별 분류입니다.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분류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세입, 세출 예산 모두 조직별 분류를 활용하고 있죠. 당연히 활용하겠죠. 왜요? 어느 부처의 돈인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조직별 분류는 당연히 기능별과 품목별 분류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 또 알게 되는데요. 품목별 분류는 뭐죠? 품목별 분류는 성질별 분류라고 하고 특징은 이게 되게 통제지향적인 분류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동생과 내가 뭐 신발, 바지 이런 그 돈을 반드시 바지, 신발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의 재량선이 줄어드는 통제지향적 분류가 되겠죠. 품목은. 그다음 기능별 분류, 시민을 위한 분류입니다. 이걸 보면 시민들이 잘 이해를 해요. 아까 우리 집에 지출을 받듯이 기능이 뭡니까? 우리 집에 아까 교육비 얼마, 취미활동비 얼마 이러기 때문에 식비 얼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참 쉬워서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 한다.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 하고 이 IMF의 정부재정 통계편란과 유엔의 정부기능 분류 등이 이러한 기능별 분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우리나라의 세출 항목 중에서도 이 장관은 기능별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좀 이따 표를 봅니다. 경제 성질별 분류는 말씀하셨듯이 투자, 소비, 저축 이런 식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경제 성질별 분류는 경제적 분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통합예산은 경제 성질별 우리 통합예산은 326쪽에서 오늘 보게 됩니다.
326쪽에서 오늘 통합예산을 보게 됩니다. 통합예산도 이런 경제성질별 분류를 보게 된다. 자,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분류의 방법이 여기에 아주 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부의 2019년도 예산 항목을 갖고 와가지고 이걸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문화관광체육부의 예산인데요. 한번 보시면 이 표를 아주 잘 보시고 보시면 예산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맨 위에 보면 입법 과목과 행정 과목이란 거 갈리죠. 뒤에 가면 좀 더 이해합니다만은 입법 과목을 우리가 이걸 이용 과목이라고 그러죠. 이건 전용이라고 그러죠. 입법 과목이란 건 여기 이상에 바꾸는 것들은 반드시 국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예컨대 종교 문화 지원을 콘텐츠 작성 지원과 사이에서 서로 바꾼다 이렇게 쓰려면은 행정부 내가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죠? 문화예술을 관광과 서로 바꾼다. 이거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 분야 거는 입법 과목이고요. 이쪽은 행정부 내에서 서로 대화로서 바꿀 수 있는 과목이에요. 이쪽에 있는 과목들은 행정부 내에서 서로 바꿀 수 있는 과목이다. 자, 그게 행정 과목이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은 이 통상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쭉 나열할 때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써내려오던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목, 세목 이 부분을 주로 뭐죠?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 아까 말했듯이 여기는 지금 품목별 예산을 하고 있죠. 예산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품목별 분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품목별 분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프로그램별 분류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항부터 세세항까지를 프로그램별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앞쪽은 기능별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기능별 분류, 프로그램별 분류, 품목별 분류를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프로그램 예산제도 지금 주로 메인 예산제도는 이런 형태의 분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프로그램 분류를 사용하고 있지만 프로그램형 분류라는 것들을 교수님 프로그램이 뭐냐니까 사업입니다. 우리말로는. 사업을 중심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품목도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품목도 분류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지금 예산의 메인은 이런 프로그램별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콘텐츠 작성이나 콘텐츠 지능 환경 조성 이런 평가 이런 기능별로 보고 있다. 자, 보죠.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2007년부터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부터 유사한 사업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은 프로그램 예산제도, 지방은 사업 예산제도 말만 다른 거지 거의 똑같다.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예산의 과목 체계를 사업 중심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세출 예산의 기본 과목 체계는 장관항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장관항은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장관항. 거쳐 상호 융통하는 입법 과목이고 이걸 이용이라고 하죠. 이용. 예. 그 다음에 세세항, 세목은 정부의 재량에 의해 융통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우리나라 프로그램 예산제는 분야, 부문,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세항, 세세항을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이 특징이죠. 어디? 항, 세항, 세세항이 프로그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특징이다. 봅시다.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기능별 분류, 봤죠? 아까 있었죠? 프로그램별 분류도 있었고요. 품목별 분류도 있었죠. 그리고 각 부처가 분류하니까 소관별 분류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 성질별 분류도 언제요? 통합 예산할 때 사용하고 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분류의 방법이 있다. 장관항에 대해서는
장관에 대해서는 기능별 분류를 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분류 방법을 어느 정도 요 표를 보면서 이 과목 체계를 보면서 좀 이해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